한 왕국이 짊어진 어마어마한 빚이 어떻게 바다 건너 다른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심지어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혁명의 자금줄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류큐 왕국을 발판 삼아 불을 쌓고 결국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 된 사츠마번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은천관. 이게 뭐냐면요. 17세기 초에 일본의 아주 강력한 지방 세력이었던 사츠마번이 짊어지고 있던 빚의 규모예요. 그야말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엄청난 액수였죠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.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사츠마가 대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왔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쪽에 있던 작은 왕국 류큐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했는지, 그 끈질긴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. 네, 그럼 먼저 사츠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빚을 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당시 일본의 모든 지방 영주, 그러니까 번들은요, 쇼군이 입는 수도 에도에 주기적으로 가서 머물러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. 이걸 참근교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15년에는 에도에 있던 저택이 불이 홀라당 타버리면서 막대한 재건 비용까지 떠안게 된 거죠. 어떻게든 이걸 만회해보려고 명나라나 청나라와 직접 무역을 해보려 했지만 이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거죠. 그때 사츠마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남쪽의 류큐 왕국이었습니다. 사츠마는 이미 1609년에 류큐를 침공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거든요. 그들은 바로 이 류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사츠마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얼마나 집요하게 류큐의 풀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는지로 넘어갑니다. 처음에는요, 류큐의 특산품인 바슈후라는 직물이나 소가죽 같은 현물로 세금을 걷었어요. 근데 그 양이 점점 많아져서 류큐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사츠마는 이걸 은으로 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결국에는 먹고 살 쌀도 부족했던 류큐에게 아예 쌀을 세금으로 내라고 제도를 바꿔버립니다. 이게 바로 18세기 초의 사츠마가 매년 류큐에서 강제로 걷어간 쌀의 양입니다. 무려 1만 2천석. 당시 1석이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양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수탈이었던 거죠. 당시의 참상이 어땠는지는 이 문장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. 류큐 백성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먹을 식량마저 전부 빼앗긴 채 굶주림과 파멸의 길로 내몰렸던 겁니다. 하지만 사츠마의 착취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류키 본토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그들이 직접 통치하기로 한 아마미 군도라는 섬들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. 흑당 지옥, 이 단어만 들어도 그 끔찍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사츠마는 자신들의 직할지가 된 이 아마미 군도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짓던 쌀 농사마저 금지시켜버립니다. 그리고 오직 사탕수수만 재배하도록 강요했죠. 여기서 나온 흑당은 모두 사츠마가 헐값에 독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흑당인데 이게 누구한테는 지옥이고 또 누구한테는 보물이었던 거죠. 아마미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흑당 지옥 그 자체였지만 사츠마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준 검은 다이아몬드였던 겁니다. 이 돈이 바로 훗날 사츠마의 재정을 살리고 일본 근대화를 이끄는 핵심 자금원이 됩니다. 자, 이제 사츠마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, 이 돈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생각해보세요. 보통 정복자들은 피지배층을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하잖아요. 동화시키려고 하죠. 그런데 사츠마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니다. 류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랑 달라, 더 외국인처럼 보여야 해 라고 강요한 거예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돈, 중국과의 무역 때문이었습니다. 류큐는 오랫동안 중국과 조공무역이라는 걸 해왔어요. 이게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장사였거든요. 사츠마는 이 이익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죠. 만약에 중국이 류큐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네?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무역이 끊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. 그래서 류큐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이나 복장을 싹 다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독립된 외국인 척 연기하도록 강요한 거죠. 이들이 중국 무역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는 이 구메무라라는 마을의 인구 변화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
이것은 중국과의 무역 실무를 담당하던 중국계 후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어요. 한때 30명까지 줄었던 이 마을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불과 100여 년 만에 인구를 50배가 넘는 1,500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. 류큐와 중국의 무역을 다시 살려서 그 이익으로 사치마에 배를 불려주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류큐의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이 부가 어떻게 일본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모든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수세기 동안 류큐와 아마미를 쥐어짜서 얻은 막대한 부는 19세기 중반 사츠마의 재정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쌓인 막대한 자금력은 사츠마가 서양식 군대와 공장을 만드는 등 근대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, 결국 일본 전체를 뒤바꾼 거대한 혁명,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힘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일본 근대화의 눈부신 성공 신화, 그 이면에는 한 왕국의 철저한 희생과 고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사츠마의 부와 영광은 말 그대로 류큐의 폐허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한 사회나 국가가 이룩하는 눈부신 진보의 뒤에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진보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?